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민들레의 그 경제 담당 에디터입니다. 우리 장박원 에디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민들레 이명지 대표님 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신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진짜 올해는 그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워낙 이제 악몽의 한 해였다고 한다면 2023년은 정말 우리가 복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봄을 만들어야죠. 예, 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민들레가 정말 활짝 올 봄에는 활짝 좀 네, 펴서 그 민들레 홀씨가 전국에 쭉 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그 아주 반가운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들레가 중심이 된 이 공익 이 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단법인 보루죠. 네. 네, 사단법인 보루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사단법인 시민 언론 보루라고 하는 우리 민들레에 대한 일종의 감독기구 성격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시민 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공익법인의 성격인데 네. 드디어 1월 4일자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시민 언론 보루 하면 아직 이제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어떤 설립 취지를 가지고 네. 출마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민들레를 창간하려고 했던 것이 2022년 6월이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설립 논의가 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에 창간이 됐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1년 한 2개월이 이제 지난 상황인데 애초부터 저희들은 시민 언론의 성격에 맞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이 같은 공익적인 법인으로 출발해야 맞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 구상이 지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구체화 실현된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저희들의 시민 언론 민들레의 성격에 맞는 그런 성격의 법인을 설립을 한 것이죠.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MBC는 주식회사죠, 그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MBC의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방송문화 네. 그 진흥회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방송의 공적인 성격을 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이제 그 공적인 관점에서 감시 기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듯이 이 이제 사단법인 보루가 일종의 그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상부 이사의 성격이기도 하고 감독기구이기도 하고 단순한 감독기구가 아니고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그 대표성을 갖춘 그 같은 외부의 통제기구이죠. 네, 통제기구이자 또 이제 지원기구이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루에 지금 참여하시는 이게 사단법인 형태인데 지금 이사분들이 지금 한 7, 8분 계시고 7, 8분. 앞으로 이제 그 이사들도 더욱더 우리 사회 각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더 이제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로 저희 민들레 창간 작업에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또 역시 여기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민들레의 그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고 우리 민들레 창간 작업을 주도하셨던 강기석 고문께서 네. 이 보루의 대표를 또 맡고 계시죠. 네. 거기에 또 이제 광명현 교육감님, 또 김민웅 교수, 또 우리 김영 교수님, 또 고광은 또 전 한겨레 신문 사장 이런 분 등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났고 한 이제 1년 정도 이제 후에는 그 지정기부금 교부단체로 네. 이제 예.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더 이제 우리 민들레 이제 이 시민 언론 보루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사업 내용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들자면은 이 민들레와 같은 이런 시민 언론, 독립 언론에 대한 일종의 그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의 연수, 언론 관련 연구 조사, 출판 지원
등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 네네. 흔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을 또 같이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민들레와 같은 시민 언론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감독을 하는 것이죠. 네네. 어떤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성격에 맞게 민들레가 그 같은 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이 일종의 이사로서 이게 대해서 어떤 그런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민들레를 감독을 하고 또 한편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이 보호를 위해서 민들레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민들레는 이제 주식회사이죠. 그래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에 빨리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 형식을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민들레가 스스로 주식회사 형식이지만은 민들레의 대주주로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고난을 스스로 헌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들레의 상당한 주식을 여기 보루에 출원도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민들레의 지배주주는 아직까지는 우리 민들레 내부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민들레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을 우리 보루에 이양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이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에 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민들레가 그 지금 출발을 이제 시민 언론을 이제 지향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배 구조, 네. 소유 구조 자체를 이제 그 시민 언론에 걸맞게끔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단법인 보루가 지금 이제 출범을 한 거고, 네. 2024년에. 그리고 이제 조금 1년 후쯤이면은 이제 그 뜻 있는 독지가분들이 이 사단법인 보루에다가 기부금을 내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 뭐 세제 혜택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진 기금들은 이제 민들레와 같은 이제 여러 형태의 또 이제 여러 지역의 그 시민 언론들을 이제 활성화하는데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사단법인 보루의 그 민들레와 함께 사단법인 보루의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준비된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충격적인 피습에 대해서 역시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전례가 거의 없는 정도의 야당의 대표에 대한 한낮에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명백한 테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범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접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들, 그리고 이 관련되는 정치 세력들이 보이는 태도들을 보면서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살인 테러에 이어서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거의 초반에 나왔던 이 보도 중에 이 보도가 특히 이제 문제를 드러내는 바로 그 같은 이제 문제들을 드러내는 보도 중 하나였죠. 네, 처음에는 이제 목에 가벼운 열상으로 그냥 보도가 그렇죠. 돼서 네. 처음에는 뭐 그래도 그 다행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는 그 이렇게 가벼운 열상이 아니고 자상으로 드러났죠. 자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깊이로 칼이 파고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나온 걸 봐서는 이제 경정맥뿐만 아니고 이제 일부 지금 경동맥도 네. 좀 상처를 입은 걸로.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천운이 정말 목숨을 살렸다라고 할 정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네. 대부분 언론들이 이제 그 상처가 사실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예. 네.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거 단순하게 어떤 그 어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가 찢기는 정도 그런 걸 이제 흔히 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 자체가 이제 찢길 열이니까요. 자는 파인다, 칼로 파인다 할 때 그 자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그 많은 카메라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지금 이미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 화면을 본다면은 이건 누구라도 그 상처가 어떻게 났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범인이 그야말로 거의 전력을 다해서 찔렀잖아요. 완전히 체중을 그렇죠. 실어가지고 온 힘을 펄쩍 뛰면서 이렇게 그렇죠. 찔렀어요. 예. 이걸 단순하게 찢기는 정도의 열상을 표현하는 거 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네. 상처의 어떤 깊이, 상처의 어떤 형태 이걸 떠나서 이것을 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이것은 뭐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을 수는 할 수가 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어떤 최소한 전혀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어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것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음모론까지 자작극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같은 보도의 양태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태를 다시 한번 어떤 2차 가해 형태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어떤 이 사태를 어떤 상당히 왜곡된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이건 또 결과적으로건 그렇죠. 그 같은 양상이 상당히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피습 직후의 언론들의 보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세 도중에 그 커터날로 이제 그 테러를 당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반되죠, 아주. 전혀 상반이 되죠. 네.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제 그 이 파문을 갖다가 그 좀 줄이려고 하는 이제 뭔가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걸 민주당의 이제 자작극 뭐 이런 또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자중질환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들이 보였어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부산 지역에 취재했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지금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그 기자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그 1차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부산대 병원에서도 이 1cm의 그 이 길이, 이 상처 난 길이가 1cm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이 깊이에 대해서 일체 브리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도 결국 병원 그 관계자들이 직접 지금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된 이제 강청이 흉부외과 전문의가 이제 병원 기록들을 살펴보고 병원을 대신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정도의 그 큰 충격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죠. 네. 지금 상처 부위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공교롭게 부산대병원이나 이 서울대병원 다 공립대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권에 이제 그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기자들한테 일체 병원 관계자들이 그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특히 부산대병원은 최초에 이게 깊이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 깊이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그냥 이재명 대표의 상처는 그냥 가벼운 그냥 열상 1cm 열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잘 우리 민들에서 짚은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네. 참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그 중에 하나 특히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건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이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자, 이 같은 양극화로 보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극화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이것은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양비론이죠, 이것도. 네. 양비론. 결국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와 야, 그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책임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이 같은 논리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이 사태에 대해서 나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없는가 하는 그런 자세는 모두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태의 본질 그리고 정말 주요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의 그 같은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보는 노력이 없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제2, 제3의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들레의 저 칼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정치의 양극화가 아니다. 정치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정치 혐오가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이번에 이제 저 테러범 그 김진성 씨를 이제 직접 이 수사 이제 주변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이제 그 극우적인 발언을 평소에도 굉장히 네. 자주 했었던 분이고 이 정치 유튜버들을 또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촛불 집회 현장에도 나가 보면 알겠지만 이 극우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자체가 굉장히 섬찟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의 그 언어가 어느 순간서부터 극우 유튜버들하고 또 그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애써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명재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너무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일삼은 데서 온 뭐 비극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시 이와 같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정치 테러들을 재발을 방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이제 양비론을 통한 정치 혐오 그놈이다라고 하는 정서를 자극을 해서 사실 투표율을 낮추려고 하는 또 그렇죠. 그런 의도도 사실은 좀 엿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그 사회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세력들은 대체로 그 현상 유지를 하는데 특히 많이 그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혐오잖아요.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꿔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이제 많이 유포가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도 총선을 앞두고서 서서히 이제 그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의 전략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자 진정한 정치 혐오를 통해서 득을 보고 그로부터 뭔가 얻는 데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우리 정치권의 일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정치 세력이 유포하고 있는 그 같은 논리의 상당 부분은 단순하게 정치 혐오가 아니라 혐오를 정치화하는 거, 혐오를 전략화하는 거, 혐오의 정치화.
사실 그렇게 봐야 맞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우리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제 거의 한 30%대로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중도 층의 이제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그 중도층도 요즘은 워낙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 의지가 굉장히 좀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끔 돌리면 그래서 양 당의 이제 고정 지지층들 간의 대결로 이 선거 구도를 짜게 되면 사실은 뭐 총선에서 그 뭐 의석수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네. 예, 대다수의 중도층들을 정치 혐오층으로 만들어서 투표장에 발길을 돌리지 않게 차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장박원 에디터 모셨으니까 그 새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올 한해 이제 그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도 뭐 경제 전망은 지금 뭐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작년이 사실은 좀 최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최악입니다. 그 성장률이 1.4%. 2023년 연간 성장률이 1.4%인가요? 2023년도 연간 성장률이 1.4%로 1.4% 됐는데, 그러니까 1% 중반보다도 미치죠. 그럼 근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보다도 지금 많이 밑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계속 그 전망치 발표할 때마다 작년에 그 보면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처음에 떨어지다가 대략 한 2%, 3% 이 정도. 그렇죠. 2%뭐 안팎이었죠. 안팎.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그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뭐 1% 포인트, 뭐 2% 포인트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 국제 금융기관들도 다 조금씩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 전망치를 이제 지난해 12월쯤에 이제 다들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지난해 내년 전망치를 했으니까 올해 그 2024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2%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 안팎으로 했는데 이거 한번 이제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 한번 보시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기 정부가 2.4%라고 얘기한 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내놓은 그 올해 전망치입니다. 근데 오늘 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늘 2% 포인트 또 0.2% 포인트 낮췄어요. 그래서 2.2%로 정부 스스로도 올해 그 예상 성장률을 전망치를 낮췄군요. 2.2%. 그러니까 KDI하고 맞춘 거죠. 맞잖아요. 한국은행은 1.1%로 아직 좀 더 보수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뭐 한국금융연구원 다 2%에서 2.1%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민간 그 연구소들도 다 비슷한데 민간 연구소들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좀 더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대부분 이제 2% 밑으로 보는데도 몇 군데 있고요. 지금 가장 낮게 본 데가 LG 그 경영연구원입니다. 여기가 올 상반기 1.9%, 하반기 1.7%, 그래서 1.8%로 봤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거기 금융 그 리서치센터 거기는 그거보다 0.1% 포인트 더 낮게 봤습니다. 1.7%. 아마 지금 좀 민간 연구소가 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어쨌든 2.4%, 2.2% 전망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우리가 1%인데도 불구하고 1%대로 전망치를 내놓는 건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민간이 그냥 2.0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제 좀 비관적인 그 전망은 내놔야겠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죠. 전망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올해도 그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2023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1.4% 굉장히 저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게 전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아직 여전히 이제 고금리,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도 지금 3.5% 기준금리를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걸로 보이고 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하반기에나 좀 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도 그 회의록 그게 공개됐는데 네. 거기서도 좀 비슷한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높은 수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인하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시기를 두고 봐야 되고 자칫 경제가 좀 전망이 어두워지면 긴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증시도 바로 영향을 받아서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대외 여건도 별로 이렇게 그 좋아 보이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도 여전히 올해 그 경기 전망을 좀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우리 그 민들레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 경제 최대 위기는 역시 우리 윤석열 정부 자체에 네.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정부의 뭐 정책 허팔 사실 경제라는 게 뭐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주요국들이 고금리,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갔고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 부채가 이제 되게 불안해지고 또 그 전에 이제 금리를 높인 이유가 고금리 정책을 쓴 게 이제 물가가 불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물가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지난해 3.6%였거든요.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데 올해도 뭐 오늘 아침에 발표한 그 정부가 발표한 건 2.6%로 한번 잡아보겠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근데 이제 그게 뭐 정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 그 에너지 가격도 불안하고 또 농산물 가격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것도 좀 미지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부가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이런 경제 불안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어떤 그 대책을 내놓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충격의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전문가들도 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질 않고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일관적이질 않아요. 일관적이질 않고 어떤 대응이 오면 거의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 전혀 국민들한테 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본인은 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지만 맨날 해외 나가서 주로 퍼주기 그 외교만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계속 이렇게 부자의 감세를 하는데 부자 감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계속 나라 곳간만 그 축 나면서 정작 서민들을 위해서 확장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펼 수 있는 재원들은 없고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증권가나 이제 경제계에서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 지금 태영건설 관련된 그 부도설 내지는 뭐 워크아웃설 뭐 이런 그 태영건설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난해 거의 상반기서부터 많이 그 회자가 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태영건설 쪽에서는 부정을 했죠. 우리는 괜찮다. 뭐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시킨 거죠. 시장에 대고 거짓말을 계속 시키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지난달 그 28일경인가 이제 그때 한 번 연기했던 그 PF 대출 만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4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 뭐 한 일주 전만 그 전에 일주 전만 해도 워크아웃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태영건설이 이제 갑자기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던 거죠. 네. 이게 또 일반인들은 이게 부동산 PF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낯설어할 수 있거든요. 생소한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앞에 자를 따서 PF라고 하는 건데 이 부동산 PF 이제 우리가 보통 가계 부채가 지금 현재 거의 1,900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왜 부동산 PF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 구조를 알면 왜 그런지 압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초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개발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시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처음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땅을 살 때 시행사들이 대부분 자기 돈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금융사에 그 돈을 빌리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돈,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빌리는 돈을 그 약간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은 일반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PF라는 게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무형의 수익을. 근데 미래 수익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 신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라든가 뭐 사채도 이런 끌어다 쓰고. 예,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뭐 이런 쪽에서 그 브릿지론에 그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땅을 사면 이제 비로소 본 사업에 들어가야죠.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사서 본 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겠죠. 이제 공사할 때 이제 건설사가 붙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제 자기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사가 이제 그 발주를 넣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그 좋다, 전망이 좋으면 무조건 그 시행사들이 시공사들이 붙죠. 건설사들이. 네. 근데 건설사들이 붙으면서 신용 그 이제 공사 대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이때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요. 네. 은행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시행사가 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보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건설사가 시공을 하면서 보증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이 PF 보증 선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게 9조 원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제 그 채권단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채권단 회의에서 그 태영 오너인 윤세영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그 2조 5천억 정도가 그 좀 우발 채무, 그러니까 보증액이 채무로 이렇게 전환되는 우발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건설사가 보증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대금, 그러니까 갚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마련하냐면 분양을 해서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자가 있겠죠. 일반 사람입니다. 분양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죠. 건설사. 그다음에 여기 건설사는 또 그 협력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태영건설 같은 경우 협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군데 되는데 이런 그 협력사들이 붙어요. 그러면 그 협력사, 그다음에 분양받으신 분, 그다음에 건설사, 은행도 금융, 은행과 비은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데다가 또 이런 PF 관련된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부실이 일어나면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자금 시장 있잖아요. 자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특히 그 PF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 같은 것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금융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지면 그 어음도 부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 그 경제계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일어나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서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자기 돈 빼려고 이게 뱅크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신용 금융 시장이 막 붕괴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아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처음에 시행사가 이제 땅을 사기 위해서 뭐 사채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땅이 이제 마련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시공사를 끌어줘서 그 뭐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공사비를 이제 또 다시 시중은행에서 네. 시행사가 이제 조달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시공사가 또 보증을 쓰고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분양이 잘 되면 이제 분양 대금으로 이제 가지고 그 공사비 그 주고 그리고 남는 돈 중에 일부분을 이제 시행사가 이익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공사비 줄기도 어렵고 네. 그 공사비를 넘어 가지고 이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보증을 줬던 이제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이제 거꾸로 빚독촉을 받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태형건설이 지금 부도가 그렇죠. 예. 이 태형건설이 나온 이제 PF 이제 그 브릿지론 받은 것을 본 PF 본 사업에 들어가면은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브릿지론 대출 이자는 굉장히 높고 막 10%인 것 가까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금리를 낮은 금리로 그렇죠. 차환을 해야 되는데 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환을 그 은행들이 안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정반대되는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 대장동, 예. 그죠?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 저 남욱 저기 이 김만배 일당들이 그 일부 이제 그 저 회사로부터 이제 그 고리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예. 땅을 샀는데 이제 워낙 이제 그때는 이제 건설 경기가 막 살아날 그렇죠. 때고 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이제 돈을 주고 네. 그 시중은행 돈으로 이제 고리에서 네. 이제 그 자금들을 먼저 갚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업이 이제 실행이 됐고 아주 분양도 굉장히 순조롭게 됐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잘 됐던 거지만 지금은 좀 정반대 상이야. 만약에 그 대장동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아마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 김만배 일당들이 그냥 쪽박을 탁 찾겠죠. 쪽박을 찾겠고 그리고 뭐 또 성남시가 그 당시에 또 만약에 또 이걸 그 확정 예. 배당이 아니고 예. 그 사업 수익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연동해서 수익률에 연동해서 받는 그런 구조로 갔다고 얘기한다면은 그렇죠. 뭐 예. 자기네 출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동산 프로젝트 PF, 부동산 PF 지금 이제 연체율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보면 그 보십시오. 그 2020년 그 요 전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 타고 있었는데 2020년에 그 92조죠. 92.5조 이제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때서부터 조금 그 부동산 시장을 잘 예측을 했으면 부동산 PF가 늘지는 않았을 텐데 그 흐름이 계속 갈 거로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특히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PF 그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34년간에 무려 여기 보시면 한 40조 이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동산 PF 이 대출 잔액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예전에 보면 100조 정도만 넘어가도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34조. 134조 원이 이제 작년 9월 말이니까 아마 통계가 더 최신 통계가 나오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럼 연체율이 지금 문제입니다. 연체율은 거의 뭐 많이 올랐죠. 연체율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것에 아주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뭐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때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좀 떨어졌다가 연체율이 얼마 안 연체율이 뭐 이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지금 2.4%면은 그 이게 평균 연체율이기 때문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평균 연체율이고 증권사 그 부동산 PF 연체율 이건 거의 10%에 육박하고요. 저축은행은 한 6%,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2금융권으로 갈수록 연체율이 높고 자칫 그 연체를 하다 보면 그 금융권 그 금융사 자체가 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 자체가 망가지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금융사에 돈을 넣어둔
저기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이 또 뭐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이제 그 거품이 이제 빠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도 사실은 이제 그 좀 줄여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부동산 경기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서도 부동산 PF는 계속 증가를 했고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연체율도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이건 2.4%. 민들레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네. 그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대표적인 부동산 뭐 양도세 다주택자 완화라든가 그리고 아주 결정적이었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였어요. 지난해 말에 내놓은 거죠. 그거는 한 40조 규모로 내놨는데 아주 저금리로 내놓은 거예요. 요지는 뭐냐? 영끌 하라는 겁니다. 영끌. 빚내서 집 사는 이제 똑같은 젊은 층들한테 저리로 그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 그럼 집을 사야 주택 그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2030,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그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지난해 말에.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지금 2030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 부담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한 반년, 1년도 안 돼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계대출이 지금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는데 그게 높아지니까 이제 연말에 부랴부랴 이거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정책을 그러니까 오락가락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혼란만 주고 다시 뭐 보금자리론 그걸 뭐 기준을 뭐 좀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미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좀 뒤늦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 9월달에 전세를 얻었는데 그 얻을 때 제가 6억 5천만 원에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한 10억, 11억 이랬어요. 한 20 평형대 이제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불과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뭐 일부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똑같은 평수가 그 경매가 됐는데 뭐 한 7억? 뭐 7억인가 뭐 8억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 만기 때가 되면은 흔히 이제 역전세라고 그렇죠. 얘기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시가가 거의 붙어 있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시장은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지금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 건설 경기를 억지로 지금 부양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건설 이제 보통 이제 그 부동산 부양책을 부동산 화랑기에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정책을 쓰면 그 집값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태경 편집위원이 썼던 기사를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지금 건설업계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한지 보여주는데, 야, 그 올해만 종합건설사가 551곳이 폐업을 했네요. 예, 작년에 1.7 거의 이라고. 2배 수준이죠. 이게 여기 이거 그러니까 태영이 사실은 되기 전에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났어요. 태영이 나오기 전에 그 시공 능력 100이 그러니까 100이 밑에 지방 건설사들이 계속 폐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광주의 해광건설, 그다음에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 대우산업개발, 태창기업, 뭐 HNINC, 국원건설, 금방건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건설사서부터 계속 뭐 PF 때문에 뭐 그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유동성이 좀 안 좋아서 부도가 나거나 그랬는데 계속 그런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그 551곳이 폐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뭐 거의 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551곳이고 재작년 2022년도에 327곳. 예, 그래서 1.7배 정도
되고 그 이 17년 만에 그 최대 그 폐업이고요. 공매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공매입니다. 공매. 근데 이 공매만 하더라도 이제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그 지난해 그 이제 공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 채무자가 이제 빚을 제대로 갚지를 못하면 채무자 소유의 이제 뭐 부동산을 그렇죠. 네. 경매에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매, 그러니까 그죠. 경공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제 그렇죠. 그 경매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 공매도 지금 2배 넘게 늘었는데 그렇죠. 낙찰률은 1.4%.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대로 저희가 예. 살고 있는 집 예. 전세가 6억 5천인데 지금 시세 지금 경매가가 지금 한 7억 뭐 이 예. 정도에 지금 그러니까요. 낙찰이 됐다니까. 그 정도 내려와야만 이제 거의 전세가에 그러니까 붙을 정도가 돼야만 돼야- 이제 낙찰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그거보다 뭐 더 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낙찰가가 그거보다 더 미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출금 회수가 또 힘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매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네. 하나의 시그널이었고요. 이게 뭐 벌써 그 공매가 이게 작년에 이제 그 1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고 네. 그 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낙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낙찰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 보증 사고도 이게 하나의 이제 이 보증 사고는 그 주택 그 허그죠 허그라고 하는 그 거기서 네. 주택 도시 주택보증공사.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선 건데 이게 그 보증을 선 게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배째라식으로 나온 건데 그 사고가 작년에 보면 그 한 8천억 정도에 가까이 됩니다. 8천억 정도. 이게 한 4개월 만에 한 4천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이것도 지금- 시그널은 지금 그 건설 경기의 그 급 하락을 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지금 4월 총선을 의식을 해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데만 예. 지금 급급하고 거품을 지금 자꾸 키우는 거죠 지금. 네, 그 사실 이제 뭐 태형건설이 나오기 직지 아주 거의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 정부는 계속 어려운 PF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PF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PF가 한번 잘못되면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아져서 4월 총선에 영향을 아무래도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 후에로 미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마련을 해서 그거를 부실한 PF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막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이게 힘들어지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몇 주 전 얘기인데 옥석을 가리겠다.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비로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겠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태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하다가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 지원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건설 경기를 이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건설 그 경기가 워낙 이 내수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제 하나 주저앉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협력업체들도 줄도산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에다가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서도 대출을 받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용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어디에 그 5천만 원 이제 그 예금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이제 분산해서 넣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인가요? 이제 어디에 보니까 이제 인력 시장에 이제 새벽 인력 시장에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주저앉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용 인부들 그날 당일을 하는 그런 인부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또 현격 뭐 하는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뭐 이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맨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가장 이 불안정한 일자리 이 건설 이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제 상당히 그 취약한 분들의 이제 일자리들이 많은데 여기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억지로 건설 경기를 떠받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강화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건설 경기는 이제 거품을 빼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그게 정석입니다. 예. 내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건설 경기를 부추기고 거꾸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재정을 확대하기는커녕 계속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점점 세수 기반을 또 약화시키고, 좀 거꾸로 가고 처방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한번 기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띄운 그 기사인데,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년사뿐만 아니라 작년 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그 건전 재정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올해 예산안 이제 편성하면서 올해 세출을 2.8%만 높이겠다. 근데 사실 2.8%면 그 아까 저기 정부가 전망한 물가 수준은 2.6%지만 사실 올해 지난해 그 물가 상승률이 3.6%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게 세출을 한다는 거고 또 여기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경상 성장률 전망치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세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건전 재정을 드디어 이룩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간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너무 흥청망청 재정을 썼다. 뭐 이런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 정부는 너무 재정 투입을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 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했죠. 네,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재정 그 국가 부채가 많으면 굉장히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 뭐 재정을 지켜라 이런 이제 여론 그 지적들이 많아서 그거 눈치 보느라고 재정을 충분히 못 쓴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 재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말이 그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재정 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이 과연 건전 재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건전 재정 그러면 오히려 세출을 그러니까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되고 세출보다 세입을 더 늘려야 건전 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근데 일단은 세출을 뭐 2.8%지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세입을 더 많이 늘려서 그 세출을 능가할 정도로 세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건전 재정을 하려면.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를 내고 국민들이 지갑이 두둑해서 그 소비를 많이 하면 소비세를 걷고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건전 재정을 하려면 증세입니다. 증세밖에 없어요. 그렇죠. 증세. 근데 증세 그렇다고 서민들 당장 그 연봉이 3천도 안 되고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여유가 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하는 기본적인 정책이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디선가 그 부자 감세라는 상투적인 그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 기업들
주식이 내는 세금이나 아니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부자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소득세, 투자로 인한 이득 보는 거 있잖아요. 투자 네. 소득세도 감면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우리 민들레가 뭐 비판을 많이 했죠.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런 부자감세는 상투적인 비판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부자감세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작년 말에 아주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죠. 그 대주주 있잖아요. 대주주. 그러니까 그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을 그 팔고 그 소득 양도 차익이 네. 생기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과세하는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양도 그 한 주식에 10억 이상 그 한 주식 그에 대한 투자액이 10억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매겼는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 사항이요?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서 그거 한 정도가 10억을 50억으로 올렸죠. 5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0억에 해당되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돼요. 전체가 그 투자자가 뭐 600만 명이라고 하던데 주식 투자자가 그 중에 13,000명 정도였거든요. 13,000명 정도였는데 그거를 50억으로 올리니까 4,0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 처음에 주식을 구입할 때 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했던 한 종목당 한 종목당 그 주식 그 가격이 10억인 경우. 근데 이제 기준이 10억인 경우에 이제 과세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거를 50억으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사실 4,000명으로 줄은 거죠. 네. 예. 그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 명분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다 내다 판다. 소위 이제 큰 손들이. 왜냐하면 10억 밑으로 가야 되니까 주식 소유액이. 네. 그래서 막 그 주가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오래 전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연말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 연초에 다시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연초에는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활용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싸졌을 때 주식을 사고 다시 대주주들이 연초에 살 때 좀 올라가면 팔자. 이렇게 투자 기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일부 극히 소수 주식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는 그런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불로소득에 대한 그 과세 기반을 이제 지금 점점 더 그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자꾸 지금 뭐 죽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이 부자 감세의 행보가 지금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까 그건 지난해 말에 한 거고 올해 저 새해 이제 벽두부터 또 꺼내 든 것이 2025년서부터 시행하기로 올해 전에 약속한 거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 그렇죠. 금융투자 소득세를 2022년에 12월에 여야가 2025년에는 반드시 시행하자.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 시행하기로 했었던 것을 이제 하도 조금 뭐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어쨌든 주식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2025년도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를 하고 약속까지 한 겁니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아예 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이게 뭐랑 연관된 거냐면 증권 그 주식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면 그 거래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진국은 거래세가 거의 없어요. 없는 곳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거래세는 약간 통행세 개념입니다. 그럼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봐도 거래세는 내야 돼요. 거래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야 돼요. 그럼 이거 그냥 과세 원칙에 잠깐 맞질 않아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에서 소득을 얻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5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상장 주식 투자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났을 때, 그리고 일반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250만 원일 때, 이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원칙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건 또 소득 재분배, 이 분배 원칙에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다 금융투자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고, 이게 큰 흐름인데 이것을 이런 선진적인 제도마저 지금 4월 총선 때 어떻게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 표를 좀 얻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정책을 다 여야가 다 그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것까지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부자 감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 계속 그 일종의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은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이 세금을 깎아줘서 이 부자들의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는 사실은 이 검증이 되지 않은 이론임이 이미 다 이제 확인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진한 낙수 효과에 기대해서 그 한국 경제를 지금 살리기는커녕 점점 더 지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재벌 이 부자 감세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공정위 이 경제 경찰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위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이거는 못하고. 뭐 제도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 뭐 맨 마지막 거는 뭐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 동일인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동일인이 총수입니다. 총수. 재벌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재용 뭐 이런 분들이죠. 정의선 뭐 이런 그 총수를 동일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사익 편취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동일인을 그 이제 정하는 어떤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그 논란이 나온 게 그 누구죠? 그 쿠팡 그 총수 갑자기 김범석인가? 저게 표기가 잘못됐나요? 김범수 쿠팡 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무튼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좀 독일 자본이 들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요, 미국 자본입니다. 미국 자본인가요? 미국 그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배달의 기수가 배달의 민족이 독일 자본이고 쿠팡은 미국 자본이다. 미국 자본인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라기보다 그 총수 동일인이 그 미국인입니다. 국적이. 그래서 미국인이라서 그 쿠팡이 이제 그 대기업이 됐는데 그 동일인 지정을 못했어요. 그 자연인을.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외국인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정하겠다라고 동일인 지정 제도를 2021년서부터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최근에 발표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게 그 동일인 지정할 때 약간 그 독소 조항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인 그 보통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예외 조항 4가지인가 5가지를 두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기업 총수. 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뭐 동일인 예외 조건 밑에 있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뭐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 법인과 동일할 때 이런 4가지 조건을 뒀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지금 우리 재벌 기업 그 총수 동일인인 경우에는 다 여기에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총수로 지정이 되는 건데 쿠팡 의장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 조건에. 그래서 그 사람을 동일인 지정을 하려고 제도를 바꿨는데 그 사람도 안 되고 오히려 기존에 이제 있던 대기업 집단의 그 총수들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경제개혁연대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일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고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더 좀 약간 구멍을 만들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익 편취 관련해서 이 어떤 법인이 사익을 편취했을 때 그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공정위에서 그랬어요. 이게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판결할 때 이호진 회장이 그 사익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익 편취로 인해서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익 편취 사건이 일어나면 그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총수죠. 총수를 고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고발한다 해서 중대한 사안을 빼고 그냥 무조건 거의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을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공정거래법 지침을. 그런데 재계가 막 들고 일어났죠. 왜 그럼 무작정 다 그러면 총수들은 무작정 고발되지 않겠냐. 이거는 고발이 남발될 거다. 막 이러면서 굉장한 공정의 압력을 가하고 어필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그거를 거의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재계에. 그래서 무조건 고발하려고 했던 바람직한 지침을 다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위가 어떤 모르겠어요. 이제 기업 감시나 재벌들의 어떤 전횡 같은 거를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생긴 어떻게 보면은 반독점 기구인데 거기서 과연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명재 대표 이 대목에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장방원 에디터가 워낙 좀 전문 분야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한때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출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제검찰이잖아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처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노동부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종의 그렇죠. 사용자의 이익에서 생각을 하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파괴 상당히 환경 파괴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 모든 부처들의 이런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정이야말로 사실 경제 이렇게 헌법적인 경제 질서의 보루잖아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부처인데 공정위도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한 단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위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재벌들 입장에서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기구인데 지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지금 이제 재벌들 지금 동일인을 이제 지정하는 기준은 지금 변경이 돼서 느슨하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동일인이 지정되면은 삼성이 아니라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어디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변경된 건 이 허점을 찾으면은 이제 동일인이 이재용이 아니고 이제 삼성 그렇죠. 이제 기업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과 무관하게 이재용 자꾸 이재용을 자꾸 걸어두면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이 어떤 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에다가 일감을 좀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싸게 납품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래도 사실은 이제 공정위에서 이걸 규제할 길이 없어지게 있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위 스스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을 규제를 너무 좀 완화함으로써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특히 총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규제가 조금 느슨해도 그거를 잘 파고들거든요. 그렇죠. 여러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정위가 스스로 안 한다는 거는 좀. 그리고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대기업의 이제 부당 거래들을 적발을 해도 이게 이제 중대한 이제 사유가 아니면은 이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시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똑같은 사건 사익 편취 사건을 판결을 할 때
그 바로 잡은 거거든요. 판결을 통해서 네. 대법원에서 그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 재벌들이나 이렇게 이제 큰 금융소득자들한테는 전부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공정위도 이렇게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전부 다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우리 이제 노동자들 비롯한 분들은 사실 뭐 이 저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완화됐든지 이런 소식은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법인세 완화나 뭐 이렇게 상속세나 뭐 이런 증여세나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제는 완화됐다지만 근로소득세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또 그 통탄할 만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나 어떻게 대법원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그러니까 이게 할수 이제 있는지. 그야말로 탁상 공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52시간제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연장 근무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연장 근무를 판단을 내릴 때 하루 8시간 하고 플러스 알파를 연장 근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 40시간에 플러스 알파를 연장 근무로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냥 저 회사에 다녀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고 예를 들어 15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5시간 근무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8시간 기준으로 그 연장 근무를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이제 내린 거예요. 40시간에다. 그러면 만약 여기 이론적으로 보면 설명이 조금 요 다음에 구체적인 걸 한번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법원에서 내려진 A 씨의 연장 근로 시간. 근데 실제 근로 시간은 이렇게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11시간, 목요일 14시간 반 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은 이제 하루 8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연장 근로 시간이 이제 저 차이만큼 4시간, 3시간 30분, 6시간 30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요일은 3시간 30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1, 2심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저 8시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저 초과 근로 시간들을 전부 다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을 해서 이건 12시간을 초과했다. 총 17시간 30분을 너희들은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12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그 계산대로 하면은 그게 12시간을 넘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저걸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을 다 해도 일주일에 총 49시간 30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일을 안 시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 말하자면 하나, 둘, 주 4일 근무인데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일을 안 해서 주 4일 근무인데 주 4일 근무가 엄청나게 빡세. 하루 단위로 또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철야 노동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이제 4시간이라고 30분 정도 쉬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 21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4시간마다 휴게 시간이면은 한 5번 정도 휴게 시간 30분씩 주면은 뭐 한 150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만 쉬게 하고 21시간은 반을 이제 풀로 노동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그리고 이제 아니다. 다음 날 뭐 놀게 하면은 이제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현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장에 가면 진짜 그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현장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누적이 되면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52시간제 이런 관행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관행을 약간 깨는 거라서 이거는 좀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정부 고용부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이거를 보고 유연 시간제를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계도 그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넓어졌다. 아주 좀 탄력적으로 됐다. 그러면서 좀 반기는 듯한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인간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고 하나의 그 효율 뭐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그 시각이 아닌가, 이런 그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내린 판결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에게서는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발빠르게 뭐 화답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노동부가 사실 이런 판결 나오게 되면은 그 제동을 그려야 되는 게 노동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그 현실을 잘 모르는 네. 그런 판단이냐.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또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야 될 때가 노동부인데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를 빼야 돼요.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인다면. 네, 그래서 심지어 오히려 뭐 행정 해석을, 그동안에 제대로 된 행정 해석을 잘못, 그러니까 그 대법원 아직 법원 판결에 맡겨서, 대법원 판결에 맡겨서 거기 판결에 맞춰서 그 행정 해석을 바꾸겠다. 좀 계약하겠다는 거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장 근로를 규제하는 게 하루 8시간, 그다음에 주 52시간인데 사실은 하루 8시간 규제가 거의 이제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그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뭐 무한정 사실상 그 근로를 시켜도 아무런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8시 주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는 걸 규정했던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이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적정한 노동 시간인 거죠. 그렇죠.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니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지 말라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나라는 게 세계적인 합의의 문명 국가들의 예. 이 합의인데 물론 우리 대법원에서는 8시간을 이 초과해서 하더라도 하루에 21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로 따져가지고 12시간 초과 근무시간이니까 52시간이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너는 넘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인간을 사실은 뭐 기계만도 기계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가동을 하게 되면은 과열이 돼가지고 우리 고통이 나기 때문에 일정한 가동 시간 동안에는 휴지기를 두지 않습니까? 야, 참 이거 어떻게 이런 문명적인 이건 문명적인 판결이고요. 반문명이다. 그 사람의 생활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초과 노동 시간을 아마 규제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참 굉장히 끔찍한. 이 판결은 좀 두고두고 논란이 될 만한 판결입니다. 나중에 아마 이걸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좀 하급심에 있는 좀 용기 있는 판사들이 이걸 좀 뒤집는 판례들을 계속 내놔서 새롭게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총선의 해입니다, 진짜. 이제 총선의 해. 검찰 독재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내년 4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4월 10일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시간표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이제 1월 11일까지 이제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이제 언론사 직원들은 전부 다 이제 1월 11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네요.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일이 지나게 되면은 끊임없이 뭐 제가 그 제3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11일이 지나면 일단 저 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19일서부터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3월 2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4월 5일 사전 투표 시작되고 4월 10일 날이 선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총선의 해인데 김호경 그 에디터는 올해 총선의 해 이제 민들레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건가요?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사실 뭐 총선 대선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근데 아마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어떤 총선보다도 더 중차대한 선거다 하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뭘 좀 체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이 어떤 절체절명의 지금의 기로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몰락하느냐, 어떤 가까스로 이제 기사회생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서의 선거. 그것이 이제 이번 총선을 대하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의 절박한 심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올해 이게 이제 1월 2일자에 민들레 기사인데 민들레의 어떤 그 신년사도 같은 그런 기사입니다. 총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기에 검사 사명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검사 사명제는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비대위원장에 네. 대한 한동훈을 얘기하고 네. 여전히 검찰 권력을 뭐 다른 한 명은 이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네, 그렇게 삼형제 체제라고. 행정 권력, 정부 권력, 그리고 이 정당 권력, 그리고 방송 권력, 언론 권력 그렇게 삼형제 체제로.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거의 의회 권력은 뭐 그냥 무시돼 네. 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3월 총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심판이 돼서 여당의 의석수가 최소한 과반 밑으로만 떨어지게 되면 네. 예,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의회 그 권력에 대해 의회 권력의 비중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정권이 독주는커녕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서 사실상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네. 이 공무원들서부터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기세죠, 기세. 기세로. 예, 예. 사회 전반적인 기세.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느냐, 또 네. 그것을 지금과 같은 폭주를 계속하느냐, 그 어떤 그 기세를 좌우할 수 있는 좌우하게 되는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민우 교수께서도 상당히 이제 그 좀 절박한 심정으로 쓴 칼럼인데요. 그 다음- 째깍째깍 정치, 예. 검찰 권력 몰라고 총선. 가는 총선 시기에 이렇게 네, 네. 지금 화면에 화면에 한번 띄워봐 좀 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이번 선거가 당연히 이제 총선이 갖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 그리고 지금 1년 반 동안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도 상당한 응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부정적인 평가 그것이 뭐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세력들의 안간힘은 또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님이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구도를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요. 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뭐 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야당을 심판한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도 국민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바뀐 것이죠. 주객을 바꾸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이제 보수 우파 그런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강고한 힘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그 검사 삼형제간이라고 나왔듯이 언론과 방송을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코 이번에 총선 구도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그런 긴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뭐 엊그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결코 지금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격차는 좁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뭐 몇 석이니, 그야말로 압승이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매우 경계를 해야 될 이야기이고요. 우리 김민우 교수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컬럼에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인 이런 그 저항, 국민적인 에너지, 그것을 뭐 항쟁이라고 하든 또 국민 어떤 그 심판의 열기라고 하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이런 노력,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선거 연합이든 또 개혁 연합 정당이든 그 같은 어떤 큰 어떻게 국민적인 그런 심판의 그 힘들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대선 패배의 원인은 그 절박함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에 있어서 그 민주당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대 정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산골짜기에 있는 표까지도 네, 예,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산골 오지를 막 다니면서 예, 그 뭐 거짓말로 이제 매표를 했던 이런 그렇죠. 일들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 불법까지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적어도 워낙 윤석열의 그 이 무능 뭐 실정이 이제 거듭되기 때문에 네. 그냥 반사 이익에만 기대서 그냥 부자 몸조심으로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긴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매우 건물이죠. 예. 이제 심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당위잖아요. 네. 항상 당위가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죠. 그 자체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보수 우위, 보수 기득권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그 우위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역대 뭐 지난 대선도 그렇지만은 지난 50년 수십 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은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상으로 정말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완강합니다. 결코 지금의 낙관적인 이런 그 선거 구도에 대한 예상 이것에 지나치게 취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긴장 회의라든가 방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김민현 교수나 김호경 에디터가 아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신년 1월 1일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게 이번 우리 4월 총선에는 우리 민주진영의 이제 최대 이제 선거 호재가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이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의 말을 그냥 충실히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결국 윤석열에 대한 심판 선고를 더 강화할 거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은 특히 친윤 언론 같은 경우는 김건희를 계속 버리고 가라고 주문하고 있고 한동훈이 이런 친윤 언론의 이제 그 이 주문에 따라 형성된 여론을 등에 업고 그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자기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는 그래서 김건희를 거꾸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칙적인 수사를 주문하는 것을 통해서 김건희 윤석열하고 차별화하는 그래서 이 거꾸로 그 김건희 특검법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졌다. 그렇죠. 평가를 받게 하는 뭐 이런 이 국면의 전환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계를 늦추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옷을 받고 입고 나올 수가 있죠. 네. 이른바 이제 이를테면 제2의 6.29와 같은 제2의 노태우와 같은 그렇죠. 그런 맞아요. 전략을 펼 수가 있죠. 네, 지금도 오늘 뭐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 김건희계로 그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오선의 김영선 의원 결국 검찰 캐비넷을 일부를 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들을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제 그 대행했던 업체한테 이제 돈을
밀어준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던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들의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들은 김건희 씨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검찰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검찰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검찰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때 필요하면 검찰은 김건희 씨도 그 죽이고 김건희 씨도 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외교안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북한 김여정이 신년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을 찬양을 했죠. 했습니다. 일단 네. 이제 말로는 표현으로는 네. 찬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비아냥된 것인데 네. 그렇죠. 네. 어, 한반도 백척간두의 위기를 조성해서 위기를 우리로 조성해서. 하여금 군비를 강화할 수 있는 핵무장 핵무장 강화할 수 있는 강화에. 명분을 제공해 줘서 고맙다 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했죠. 네. 그다음에 저거는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문재인은 진짜 안보 챙긴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건가요, 저것? 글쎄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재인에 대해서 약간의 칭찬도 네. 좀 섞인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하지만 정말 남북 관계에 제대로 된 진전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어떤 비난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어떻든 이제 오랜만에 북한으로부터 윤 대통령 윤모 씨가 칭찬을 받았네요. 지금 현재 이제 남북 관계를 대변해주는 김여정 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의 담화인데 물론 김여정 위원장의 담화를 우리가 뭐 전적으로 긍정할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희화화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좀 우리 김진호 에디터가 풍자적으로 쓴 것입니다만은 올 한 해 남북 관계도 참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나아질 기미는 별로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힘을 통한 평화를 네, 그것도 또 다른 신화죠. 뭐. 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어쨌든 미국이나 이제 일본하고의 동맹 강화,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 네. 북한의 일체 전쟁에 대한 도발 야욕을 끊어버리겠다, 네,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북한의 담화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군비를 증강을 하고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을 확충을 해서 북한이 스스로 이제 뭐 도발을 꿈꾸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에서 보면 네. 그런 발상들이 이제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발상인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네. 지난번에 우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 귀한 교훈을 그렇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네. 힘을 통해서 평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전쟁을 불러왔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김여정 씨의 이 같은 대응도 참 좀 많이 혀를 차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남북 간에 오가고 있는 상호간의 그 주먹질 대결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어퍼컷을 쳐 올리고 또 이쪽에서는 또 북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비아냥되는 빈정되는 어법으로 또 한 방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실제로 전쟁으로 뭐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북한 간에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경제계에도 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지나가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경제에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중동도 되게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한반도 이 긴장까지 겹쳐지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진짜 나올 정도로 경제 논리로만 또 따질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기업들이나 뭐 굉장히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정말 영화 배우 그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네. 죽음이 많은 우리 시민들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기고를 네. 하셨군요. 예. 네. 우리 이성균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민들레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우리 오동진 평론가의 글과 함께 또 이어지는 우리 전지훈 씨의 네. 또 글도 있죠. 네. 이 두 필자의 글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성균 씨의 그 이참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근데 이미 이제 장례는 치러졌고 이제 조만간 또 잊혀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언제 일인가 싶게 또 아마 또 다른 또 제2의 이성균, 제3의 이성균 사태가 또 벌어질 수가 있죠. 이 두 필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특히 이제 전지현 씨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성균 씨의 이런 그 비극 앞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조국 가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유미양 의원이 있죠. 유명 의원이고. 그리고 또 이 글은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이전에 쓴 글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반복되고 다른 식으로 재현되고 그리고 어제의 누군가 피해자가 다음 날엔 또 다른 어떤 누군가 다른 어떤 피해자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결코 다른 일이 아니다. 따로따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균 씨를 잊지 않는 것은 이성균 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쭉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좀 당혹스러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라도 이성균 씨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 억울한 죽음을 그 슬픔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저희 그 뉴탐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볼모와 사냥개라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해서 내보냈었는데 거기서 저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흔히 이제 마약 그 공장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적발을 한 제보자가 어렵게 본인이 이제 그 마약 공장의 위치를 알아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했어요. 본인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할 줄 알았는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 배우가 나타날 때까지 배우들이 연예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 공장을 알아내기까지 굉장히 그 온갖 그 천신만고 끝에 여러 위험들을 무릅쓰고 알아내서 경찰에 제보를 했는데 그것도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 건데 경찰이 마약 공장을 알아낸 건데 반응이 알았다. 이제는 여기에 연예인이 걸렸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마약 수사, 이 연예인에 대한 마약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뭐 국민의 그 전반적인 그 이 뭐 치안, 뭐 건강 증진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걸로 뭔가 이걸 정치적인 국면 전환을 하는데 도구로 또 경찰이 또 이게 경찰 수사 자체가 이 목적 자체가 이걸로 뭔가 한 건을 터트려 가지고 자기네가 실적을 쌓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뭐 이런 쪽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이 결국은 마약 범죄와의 수사를 강조했던 것도 다 이런 것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성균 이 배우의 얘기를 꺼낸 수사 얘기를 꺼냈던 게 항상 그 이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으로 그 공궁에 처했을 때 정순신 그 학폭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의전 비서관 했던 김승희의 학폭 그 건이 불거졌을 때 한 번은 뭐 마치 이제 내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은 그냥 딱 그 이걸 전면에 꺼내가지고 예. 그래서 참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 단순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 사회의 국가의 그 폭력성들을 그대로 검찰 국가의 야만성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오동진 평론가가 글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까요?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삶의 투쟁이 소용 없었다고 말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예. 이성균 씨 앞에 드린 어떤 그 뭐랄까요, 진원가와 같은 그런 또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흔히들 뭐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슬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분노로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심판의 에너지로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된 소식들은 이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이제 후원 부탁을 드리고 사단법인 보루인가요? 사단법인 보루가 이제 2024년에 새롭게 또 출범했습니다. 사단법인 보루가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 더 많은 시민 언론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의 언론계 지형을 좀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진정한 보루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뭐 네, 새해 첫날인데 네, 예.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잠시 그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아까 그 화면에 김범수 쿠팡의장으로 나간 부분은 김범석 쿠팡의장으로 그 오기였던 거죠? 네, 그게 오기였습니다. 김범석 쿠팡 그좀 오기였고 그걸 좀 바로 잡아드리고요. 아무튼 새해도 그 좀 경제 뉴스를 좀 그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우리 민들레 경제 뉴스를 좀 생산하도록 할 거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뉴탐사에 출연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재 대표님도 네. 시민언론 사단법인 보루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민들레가 시민 여러분을 더욱더 그 좀 넓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민들레가 더욱더 명실상부하게 시민 언론다운 그런 모습과 면모를 갖추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민들레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만으로는 이제 2년 차이고 또 횟수로는 3년 차이지만은 더욱더 제대로 좀 견실한 시민 언론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우리 시민들과 더욱더 좀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더욱더 민들레가 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또 송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뭐 이선균 배우의 이제 죽음을 끝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으면 하는데 신년 초에 갑작스러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으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뭐 민주당의 자중질환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이 여권과 그다음에 이 친윤 언론들의 시도를 저희 이제 뉴탐사가 발빠르게 저희가 그 피습한 범인은 민주당 지지자를 행세한 실질적으로 극렬 보수 인사다. 윤석열 지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도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이제 그 민주당의 내분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여론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동을 잡아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전투에서 저희는 이제 승리를 했다고 보는데 2024년은 저희는 이제 반격의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민들레 뉴탐사가 시민들과 함께 2023년을 반격과 승리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